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강의자료는 12주차인데 13주차 사전 자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밀렸느냐? 진도 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해상보험하고 이제 무역계약의 종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무론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 공통, 과목으로 알고 있고, 국제 경영 전공이든, 통상 전공이든, 어,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이 상무론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무역물류 전공의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도 이야기를 했고 강의하면서도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2학년 혹은 3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진 않지만 얇고 넓은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는 과목이고, 그 해당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계약이면 계약, 결제면 결제, 운송이면 운송, 물류면 물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 내에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전공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 더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 국제 운송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했고, 복합 운송까지 간략하게. 그래서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화물 운송론이나 국제 물류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보험입니다. 보험 중에서도 이제 무역보험이라고 이걸 지칭하기도 하고 해상보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번 학기 제가 진행하는 다른 결제론이나 화물 운송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부에 또 훌륭하신 다른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해상보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번 학기 2학기 때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일부도 이번 학기에 해상보험론을 같이 수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합니다. 이 해상보험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를 한 일주일,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이제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무론 수업만 듣는 친구들에게는 일종의 해상보험 맛보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해상보험론을 같이 수강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엄청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 될 거예요. 쉬운 내용이 될 거고,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상보험론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상무론 수업만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내용을 잘 알아두면 본인들이 나중에 해상보험론 수업을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공부해 보는 거죠. 선행학습인 거죠. 그래서 양쪽의 경우 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 말이 주는,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느낌과 어떤 뉘앙스가 있죠.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말은 해상보험인데 육상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이제 간접적인 어떤 간용적인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상보험을 굳이 이제 종류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이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출입을 하는 하주를 위한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물에 대해서 카고에 대해서 수출입 하물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하물이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해서 혹은 복합 운송을 이용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때 그 중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하물의 어떤 멸실이라든지 하물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위험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 제도가 이 적하보험 하물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하물을 실제로 운송을 하는 운송인들이 있었죠. 우리가 해상 운송인이라고 하는 뭐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기선 운송도 있었고 벌크선, 부전기선 운송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서 화물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선박이란 것도 결국에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장기간의 바다 항해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어떤 해상 사업 도중에 뭐 사고가 난다든지 선박이 파손이 된다든지 멸실이 된다든지 뭐 침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가 직접 차를 모는 친구들은 좀 드물 거고 뭐 부모님이라든지 자동차를 이제 몰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죠.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러한 교통사고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필수 불가결하게 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자동차 보험 없이 차량을 등록을 하거나 운용을 하거나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안 들은 차를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포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자동차를 보험에 들듯이 선박을 보험에 드는 행위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선박보험이라고 합니다. 선박보험은 영어 표현으로 hull insur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번 그 상무론 시간에서 물론 해상보험론 수업을 들으면 선박보험에서 조금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 선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 포커스가 좀 다른 방향에 맞춰져 있죠. 수출입을 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나 운송인이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보험론에 있어서도 조금 마이너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무론 시간에서는 선박보험까지는 다루지는 않는다. 주로 화물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것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역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들을 합치를 시켜서 우리가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보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 사고가 그 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보험료를 이제 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 그래서 보험에 들고자 하는 자는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보험을 해주려고 하는 커버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해상 사업 도중에 발생된 해상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계약 자체를 우리가 해상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해상보험 계약은 주로 해상 사업에서 발생되는 해상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것인데
이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해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번 슬라이드의 가운데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선박. 우리가 앞에서 선박도 보험에 부보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화물,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재산을 말해요. 이 동산이란 말이 반대말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집, 건물, 빌딩 이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해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상 위험에 대한 건 해상 위험이 뭔지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번이 그거고 해상 사업에서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화물 운임, 여객 운임, 수수료, 이윤, 전도금, 대출금, 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 위험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품을 보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운임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선비, disbursement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박의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기름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이 선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비용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져서 이런 것들이 보험의 부보가 됩니다. 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운임을 받기로 했는데, 혹은 운임을 받았는데 운송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운송 도중에 화물이 뭐 멸실 손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이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박도 선박대로 부서지고 박살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어떤 운임의 획득 기회라든지 아니면 그 투자 비용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배상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 재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화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화물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일은 잘 없지만 뭐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이 선박이 뭐 다른 선박과 충돌을 하거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물어줘야 되는 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해상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사고, 멸실, 손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해상 위험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해상 위험도 또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의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얘기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Peril of the Sea라는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해상보험 쪽에 오랜 기간 사용된 간용적 표현입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뭐 바다에서만 발생되는 위험처럼 느껴지는데, 이 해상 고유의 위험에 포함되는 개념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박이 뭐 그 암석이나 딱딱한 바다 밑에 해저의 어떤 물체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걸려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자초라고 하고요. 아니면 밀물 썰물의 차이가 심한데 배가 들어왔다가 썰물때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모래톱이나 이런 데 걸리는 거, 그걸 이제 교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침몰한다든지 배가 뒤집힌다든지 뭐 악천후에 의해서 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화재, 전쟁, 해적, 강도, 절도, 강도하고 절도는 좀 달라요.
이게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강탈해 가는 게 이제 강도라면, 절도는 몰래 싹 와가지고 싹 빼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절도예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포획, 납포, 억류, 억지, 이것도 비슷비슷한데, 뭐 포획, 납포는 이런 거죠. 남의 건데 내 거야, 가져와, 뺏어. 뭐 그런 개념이고, 뭐 억류나 억지는 네 거는 맞는데 가지마, 스탑, 거기 서 있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뉘앙스적으로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뭐 포획이든 납포든 억류든 억지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배가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없게 되고, 운송이 지연되게 되고, 운송이 지연되게 되면 화물의 멸실 손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피해가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상 위험에 해당이 되고, 뭐 또 직접적으로 선원이 잘못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뭐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원의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보험이 뭐 다른 국제상무론 수업에서 배우는 다른 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어렵냐를 놓고 보면, 사용되고 있거나 표현되는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아니 뭐 다른 분야도 뭐 생소하거나 처음 듣는 용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데, 좀 심해요. 해상보험 쪽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보험을 부담하거나 보험을 통해서 이제 커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insurer, assurer, 뒤에 이제 전미어가 ER로 붙죠. ER.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 underwriter, 밑에다가 이제 서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underwriter 이런 표현을 쓰는데,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모두 다 보험자를 뜻합니다. 이 보험자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보험 회사를 뜻해요. 보험 회사. 아니 그러면 이제 보험 회사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컴퍼니 형태의 보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 보험업을 하는 그런 보험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언더라이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개인 보험업자나 기업 형태의 보험업자나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은 피보험자겠죠. 이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험 부보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 표현으로 insured, assured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뒤에 ed가 붙어요. 전미어에. 그런 차이가 있고, 보험 계약자란 말은 직접적으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 자를 보험 계약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니 피보험자하고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직접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자기가 받죠. 그게 보통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른 경우가 여러분들은 상무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인커텀스 공부할 때 CIF나 CIP의 경우에는 수출자, 매도인이 보험 계약자가 돼서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인슈어런스, 보험료를 지급을 하죠. 그리고 그 보험계약을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본선 선적 이후에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나 화물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본선 운송 그 주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험증권 양도를 통해서 매수인인 수입자가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CIF나 CIP의 매도인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IF나 CIP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정형거래 규칙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고 이런 건 없죠.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9개의 그 정형거래 규칙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뭐 수출자가 됐으면 수출자, 수입자가 됐으면 수입자, 한 사람으로 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보험자와 피보험자 외에도 보험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더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요. 브로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나 뭐 번역을 했을 때 에이전트는 누구누구를 대리한다. 뭐 연예인 매니저, 이런 사람들, 누구 에이전트, 뭐 이런 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브로커, 뭐 브로커란 표현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나쁜 의미로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런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브로커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로커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집 팔거나 집 사는 사람, 뭐 집을 렌트하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공인중개사죠.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이제 보험 대리인, 보험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험 중개인 역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해외의 다른 보험 계약과 관련된 관행 속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몇 차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험회사에다 주는 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 표현으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상을 해주죠.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급부가 있고, 그 반대급부를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죠. 그 보상하는 금액이 보험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드, 로스, 클레임 페이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든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통신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매달 뭘 내죠? 요금을 내죠. 통신 요금이란 걸 내죠. 버스 탈 때 버스 요금을 내죠. 그래서 요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 요에 우리 여러분들 한국어를 잘 알면 그거 있죠. 자음,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유현진도 유현진이냐 류현진이냐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이응이 제일 앞에 왔을 때 이걸 이응으로 쓰잖아요. 원래는 리을인데 그 중간에 가운데 있으면 리을인데, 이게 이제 가장 앞에 오는 모음이 자꾸 헷갈려. 자음이 됐을 때 이응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 할 때 그 리을로 되는 료자와 요금 할 때 요자가 사실은 한자가 같아요. 한자가 같아서 그러니까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보험요금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이동통신사에다가 통신요금을 내듯이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주는 돈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험료하고 보험금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한다. 물론 이 담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주로 은행의 담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커버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워런티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커버란 뜻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경제적 손실을 내가 보상을 해주는 걸 통해서 보호한다는 의미로서의 커버고요. 뒤에서 또 얘기될 게 뭐가 있냐면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워런티. 이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 부보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는 걸 워런티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커버나 뒤에서 얘기할 워런티나 한국어로 다 담보예요. 그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전혀 다른 뜻인데 한국어 번역을 담보로 해놔. 여기는 사실은 이쪽은 담보란 표현보다 부보란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구분을 해서 커버는 부보로 번역을 하고 워런티는 담보 특약으로 번역을 해요. 저는. 근데 세상엔 안 그렇죠. 저만 제가 해상보험을 연구하고 해상보험을 가르치는 교수가 대한민국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표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또 워런티가 나올 때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배상이란 표현이 있고 보상이란 표현이 있는데 보험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상한다 라고 합니다. 배상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배상은 물어줄 때 잘못해가지고 물어줄 때 배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을 지급해 주는 거는 배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상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말 아닙니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해상보험은 포괄 예정 보험이라고 하는 기간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 예정 보험과 같이 오픈 커버 뒤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험 계약 기간으로 잡아요.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짜리의 그 기간 보험으로서 포괄 예정 보험을 들었다고 쳤을 때 하주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배를 바다 위에 띄워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수출입을 하거나 할 때 실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부산에서 LA까지 배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보험 기간은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고로부터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커버가 작동하는 기간은 11월 31일부터 12월 14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가 전체는 계약을 전체를 다 해놨는데 실제 사업한 날짜 요 기간 그래서 여기서 요 날짜 안에서 사고가 문제가 터지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그 기간 그거를 보험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기간이랑 보험 계약 기간은 좀 다르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우리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험도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자의 할 일을 해야 되고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의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보험자의 의무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의무이고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증권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헤이그 규칙을 공부할 때 해상운송인이 하주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해상운송인이 선화증권을 작성을 해서 하주에게 교부를 했었고 보험에서도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작성을 해서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부합계약이라는 형태를 띠고 이쪽 그러니까 운송인이면 운송인, 보험자면 보험자가 서류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약관을 그것이 표준 약관이 됐든 아니면 통일법이 됐든 뭐에 따라서든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하주와 피보험자는 서명을 해서 의사 합치를 통해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증권을 교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바로 몇 분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주는 요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보험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들은 설명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정상적인 사안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보험료 반환 같은 이슈는 언제 발생하느냐? 보험 계약이 전체가 그냥 무효이거나 아니면 해지되거나 하는 경우에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상황이 달라요. MIA에 뭐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보험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MIA 규정이 아니고 상법 규정이라서 뭐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크게 나눠봤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효라는 건 뭐냐면 이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존재하면 안 될 애였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성립이 된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 계약의 어떤 보험 계약을 통해서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써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앞으로는 끝내겠다. 이때까지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했지만 앞으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통신 요금 같은 거 계속 노예로 살다가 내가 통신사를 바꿔야겠다. 이러면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해지하잖아요. 해지. 통신사 해지하잖아요. 그런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저 A 통신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료 그 보험 계약이 해지될 때의 보험료 반환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해서 내가 보험료를 1년치를 미리 냈어요. 근데 뭐 한두 달 남겨놓고 내가 먼저 해지를 했어. 그럼 한두 달 그 남은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반환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있죠. 이게 손해보상 약정 의무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자는 정해진 약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반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에 대한 어떤 커버, 부보를 해준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의무, 상대적인 의무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돈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20살 먹은 사람이 있고 60살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든다라고 쳐요. 뭐 의료비 실비보험 이런 걸 든다라고 쳤을 때 보험회사가 바라봤을 때 20대는 별로 아플 것 같지도 않고 60대는 뭔가 좀 아플 것 같죠. 그러면 누구한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60대한테 많이 받겠죠.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어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고 똑같은 상품에 보험을 들려고 할지라도 피보험자의 상태나 뭐 여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저가보험이나 화물보험 쪽에서 왔을 때도 보면 수출입하고자 하는 화물 자체가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화물이 있을 수 있고,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내구성이나 견고함이 좋아가지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화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물들의 차이, 화물의 물질의 차이, 성격이나 뭐 어떤 포장의 정도나 아니면 그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뭐 노선이라든지 항로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똑같이 받지 않아요. 보험료를 상황의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고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를 해서 보험료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그렇게 달리 받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피보험자가 보험을 부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보험 목적물의 상태나 내용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를 얼마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보험자에게 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의료비, 실비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내가 일주일에 술을 몇 번을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지병이 있고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이런 정보들 다 알려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고지 의무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통지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지 의무는 뭐냐면 이거는 사고 발생 이유가 중요해요.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과 내용이 달라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이 크게 증가하거나 위험이 크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했을 때 이것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경감 의무. 손해가 났어요. 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 구경을 하면 안 되죠.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일부러 일으키지는 건 안 되고, 절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고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알려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뭘 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 material circumst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어떤 그 MIA와 같이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이제 국제법이나 뭐 중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리고 피보험자의 대리,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을 말해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누구냐? 피보험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니까 뭐 수출자나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뭐 운송인이라든지 운송 주선업자라든지 하역업자라든지 창고업자라든지 뭐 아니면 말 그대로 보험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도 있어요. 이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일체의 그 사실,
이거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험회사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잔소리죠. 알고 있는 거 계속 옆에서 얘기하면 알아.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보험자가 아예 대놓고 고지 안 해도 돼 라고 포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담보,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앞에서 커버가 아니고요. 워런티, 담보 특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보 특약을 통해서 보험자가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고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된 내용이다가 최근 해봐야 이제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2015년에 영국의 보험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고지 의무가 개정이 되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Duty of Fair 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공정 제공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정 제공 의무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줘라. 이것만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치면 이제부터는 보험자가 뭔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신중한 보험자라면 보험계약 인수나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질문하라, 질의하라라는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였어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이 제공하는 정보가 만약에 if 불충분하다면 보험자 네가 직접 물어봐라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보험자가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네가 질문해. 이런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여전히 이것이 공정 제공 의무 하에서도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 계약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여전히 통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보험자 네가 피보험자한테 물어봐. 이런 의무를 추가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의무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족하다면 이야기를 듣는 쪽이 질문도 하세요라는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여기가 페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일방적인 의무에서 쌍방의 의무로. 그것이 이 공정 제공 의무의 취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와의 이 보험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정 제공 의무 하에서는 보험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어떤 위반이 그 위반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단순히 뭐 다르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 조건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때 그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서 비례로 줄여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뭐 그렇지만 공정 제공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어떤 정보를 잘못 줬다는 그 내용이 어떤 피보험자가 의도를 갖고 고의성을 가지고 잘못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공정 제공 의무 하에서도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의 고지 의무 하에서는 피보험자가 잘못을 뭐 정도를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냥 보험자는 보험 계약 취소 이거였는데, 이제 공정 제공 의무 하에서는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여전히 취소,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보험계약 조건을 바꾸던지 아니면 비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제 수단이 조금 다양하게 바뀌었다 정도가 공정 제공 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한다라고 했어요. 위험, 그러니까 이 해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어떤 정도가 크게 증가하거나 변경이 감소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구가 바뀐다거나 선박이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시기가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보험계약을 어떻게 보면 새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것이고 실제로 보험자가 거기에서 발생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자한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뭐 보험자도 사고의 정도를 파악할 것이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것이고 뭐 그런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워런티.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담보가 또 있었어요. 앞에 담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담보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보, 보험 부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이 커버예요. 그 커버의 뜻은 보험자가 사고 발생을 했을 때 그 피보험자의 위험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커버였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이 워런티도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워런티도 담보라고 번역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그 커버를 담보라고 쓰는 게 좀 맞지 않아서 부보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러니까 커버를 담보라고 번역을 하고 이 워런티를 담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또 뭐라고 번역하는 책이 있냐면 보증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교과서마다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마다 워런티를 보증이라고 번역해 놓은 책도 존재합니다. 시중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워런티는 말 그대로 담보 내지는 담보 특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오케이, 그런 걸 알겠어. 자, 그럼 이 워런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워런티라고 하면 누가 누구한테 일종의 뭐라고 해요? 보장하고 보증하고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 당연히 보장을 하거나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보험자 네가 나한테 보상 안 해줘도 돼. 보험자 너 면책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험자한테 약속하는 게 워런티가 돼요. 약속 담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담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나눠봤을 때, 여기도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명시담보가 있고요,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디에 적혀 있는 걸 말해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되어 있거나 인쇄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거나 눈에 보여요. 묵시담보는 말은 하지 않아도, 묵시란 말이 침묵을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일종의 뭐와 같은 거냐면 불문율 같은 거예요. 굳이 너와 나 사이에 말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 눈빛만으로. 내가 굳이 얘기해야 되겠어? 눈빛만으로. 내 눈빛을 봤으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미매도 있잖아. 미매도. 그런 것들 있잖아.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약속들을 묵시담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모두 다 중요한 담보이고 이것은 지켜져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을 묻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을 면책이라는 말 자체가 책임을 면한다는 거잖아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슨 뜻이냐?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는 말은 이퀄 무슨 뜻이냐?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죠. 왜? 피보험자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워런티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워런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명시담보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냐?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 자료를 몇 학기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걸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명시담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건 사례예요. 개념이 아니고 사례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명시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충분히 더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그럼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명시담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립담보가 있는데 보험 목적물이 중립이어야 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해 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 중이죠. 거기에 지나가는데 어떤 화물을 러시아 선박에다 적재했다. 혹은 어떤 화물을 우크라이나 선박에다가 적재했다.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화물의 상태나 선박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물이나 선박이 적대국, 적성국, 교전적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립담보, 중립국의 어떤 선박, 중립국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담보가 중립담보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담보 있어요. 이거는 보험 목적물이 어떤 특정한 날짜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안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불안전한 물품을 보험 부보를 맡긴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항해담보가 있는데, 항해담보는 생각보다, 여기 제가 강의 자료에 예시로 들어놓기도 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항해담보가 있어요. 많이 오해들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단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예시예요, 예시. 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항해를, 금지하는 거. 이걸 항해담보라고 하기도 하고, 협회담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북아메리카나 발틱해, 북극해, 베링해. 그러니까 이게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이때 겨울에 항해하지 마라. 춥겠죠. 많이 춥겠죠. 아니, 추운 정도가 아니라 얼어 죽을 정도로 춥겠죠. 그런데 가지 마라. 남극, 유빙이 떠다니고, 위험하잖아. 그래, 가지 마. 인도양 덥죠? 여름철에 적도 지나는 거죠. 지구의 한가운데 바다 지나는 거죠. 덥죠? 근데 거기다가 석탄? 그렇죠. 끔찍하죠. 네, 수업 중에 수업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낮에 그 그 연구실에서 사전 제작 영상을 찍고 있으면 방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화도 주고 휴대폰으로도 주고 연구실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야간에 혼자 그 야심한 시간에 연구실에서 몰래 강의 녹화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일과 시간에 강의 영상을 녹화하면 그런 방해들이 있고 그래서 영상이 중간중간에 툭툭 끊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항해담보는 그런 개념이고요. 선비담보. 선비담보는 뭐냐면 요거는 좀 스토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상보험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선비, 디스버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선박의 투자 비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선원의 급료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식료품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수 비용들을 이제 선비라고 하고, 일종의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 선주나 운송인이 선박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험에 부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종의 투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험을 들 때 이게 배가 있으니까 배에 투자하는 돈도 보험에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선박 하나, 새로운 선박을 운항을 하기 위해서 조선소에 주문을 해서 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배 하나 만드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3천억짜리 배를 운용을 하는데 기름도 채워놓고 소모품도 채워놓고 세금도 내고 뭐 등등등 했겠죠. 그렇게 들어간 돈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무시 못할 돈이죠. 3천억짜리 배를 운용하기 위해서 부수 비용이 한 100억 들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더 들어요, 사실은. 더 듭니다. 생각보다 기름 많이 먹습니다, 배들이. 그런데 그걸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데, 보험에 부보합니다, 선사들이. 근데 뭐다? 이런 선비에 대한 보험이 선박 그 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가 이 대표적인 명시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좀 굉장히 깁니다. 그 스토리를 다 상무론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개념이다. 왜 이걸 했냐? 이게 이제 그 부수적인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에 대한 부보를 하는 것은 전체 선박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넘길 수 없다. 밑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선비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담보가 있죠. 묵시적으로 지켜야 되는 담보가 있는데, 첫 번째 적법성 담보가 있고 가망성 담보가 있습니다. 적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험에서 뭐 마약이라든지 뭐 불법 뭐 밀수품이라든지 뭐 작물, 훔친 물건, 작물이 뭐냐면 훔친 물건이에요. 그런 거 보험 부보하면 안 됩니다. 불법적 물품이죠. 불법적 물품. 그 다음에 가망성 담보, 내양성 담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뭔 이야기냐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보험을 들 때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망성 담보, 내양성 담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 적법성하고 가망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화물에 대해서 하주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 법을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묵시담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담보까지 있고요. 원래 이 워런티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이런 워런티를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험자는 면책이 되었어요. 워런티,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보험자 면책.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2015년 인슈어런스 액트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위반이 있었어요. 위반이 있었는데 그 위반을 바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반이 있었고 바로 잡았는데 그 바로 잡은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인도양에서 석탄 운송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를 했는데 문제가 됐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반이 치유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 워런티와 관련된 인슈어런스 액트 하에서의 개정 사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워런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담보 특약까지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피보험 이익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